백설의 공포. 홀덴 지음, 박홍근 옮김, LS9 수정. 낭독 구자형, 정훈석, 최결, 나인혜, 오혜성. 이상한 눈보라. 그처럼 이상한 이야기도 있을까 하고 데이빗은 머리를 갸우뚱하며 돌아왔다. 데이빗은 바로 얼마 전에 신문사에 들어온 풋내기 기자다. 여기 웨스트오버는 맑게 개고 있다. 그런데 지금 데이빗이 지나온 케인필드의 거리는 굉장한 눈보라가 치고 있었다. 웨스트오버와 케인필드의 두 마을은 2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데이빗은 신문사의 편집장에게 곧 이렇게 보고했다. 이상합니다. 케인필드 거리를 지날 때 무서운 눈보라가 쳤습니다. 자동차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굉장했습니다. 그런데 마을에서 3km 정도 벗어나자 맑게 개어있으니 말입니다. 편집장 드와이트는 대수롭지 않은 양 말했다. 데이빗, 이 고장에선 이상할 게 없는 일이야. 자넨 뉴욕에서 왔기 때문에 처음 보는 일인지도 몰라. 하지만 저쪽에선 비가 내리고 이쪽에선 맑게 개는 그런 일은 이 고장에선 흔히 있는 일이야. 하지만 아직 10월 초순입니다. 그렇게 무서운 눈보라가 그것도 한 곳에서만 몰아친다는 것은 역시 이상합니다. 하고 데이빗은 그 무섭게 몰아치던 눈보라를 눈앞에 그리며 말했다. 그러자 드와이트 편집장도 조금 머리를 갸웃거렸다. 확실히 눈보라는 이상할지도 몰라. 아무튼 올해의 날씨는 좀 미친 것만은 사실이야. 아, 그런데 데이빗, 저수지 쪽은 어땠지? 맑게 개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촬영해 왔지만 보통 때의 높이보다 5, 6m나 낮으니까 말입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큰일입니다. 8월 하순부터 한 방울의 비도 내리고 있지 않아서 큰 소동이었다. 그래서 풋내기 기자인 데이빗까지도 기사를 취재하러 갔던 것이다. 드와이트 편집장은 팔짱을 끼고 신음하듯 말했다. 이대로 계속되다가는 먹을 물조차 없어져 버리겠어. 빨리 비가 내리지 않으면 안 돼. 아니 그렇다고 달리 방법도 없는 일이지만. 아, 그렇지. 깜빡 잊고 있었군. 드와이트 편집장은 무엇인가 떠올랐던 모양이다. 그래, 어제도 비행기로 약품을 뿌려 인공비를 내리도록 했었는데 말이야. 그게 케인필드의 눈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게 아닐까요? 비가 내리지 않고 눈이 내리니 말입니다. 이상하기는 하지만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데이빗은 힘을 주어 말했으나 드와이트 편집장은 머리를 흔들었다. 글쎄, 그런 짐작은 좀 지나치지 않을까? 인공비가 정말로 성공하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단 말이야. 실험과는 아무 관계없이 마침 그날에 비가 왔는지도 모르니까. 더욱이 네이슨 교수는 아직까지 한 번도 인공비를 내리게 하는데 성공하지 못했으니까 말이야. 그 네이슨 교수라는 분은 누구시죠? 내 친구인 유명한 화학자지. 부인을 암으로 잃고 나서 이 웨스트오버 대학에 되돌아와 자기 하고 싶은 연구에 몰두해 있는 사람이야. 그 하고 싶어하는 연구란 인공비를 내리게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 네이슨 교수는 다하커산의 실험실을 가지고 있어. 거기서 무기물을 유기물로 변하게 하는 연구를 하고 있는 모양이야. 그 인공비 쪽은 너무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도와주고 있는 거야. 데이빗은 깜짝 놀랐다. 무기물을 유기물로 변하게 한다고요? 그건 생명이 없는 것을 생명이 있는 것으로 변하게 하는 일이 아닙니까? 그런 게 될 수 있을까요? 만약 그 연구가 성공한다면 인공인간도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드와이트 편집장은 웃었다. 설마 그렇진 않겠지.
네이슨 교수가 하고 있는 것은 이제 시작 단계야. 인간을 만들어내다니. 그런 꿈 같은 이야기에 정신이 쏠려 진짜 기자 일에 태만하면 안 되지. 데이빗은 머리를 긁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인공비 실험과 이번에 눈보라는 기사가 될 걸로 생각합니다. 제가 그 네이슨 교수를 만나고 오겠습니다. 데이빗이 당장 떠나려고 하자 드와이트 편집장은 당황하면서 말렸다. 이봐, 잠깐 기다려. 네이슨 교수는 성미가 까다로워. 조심해서 만나야 돼. 네, 염려 마십시오. 데이빗은 바람처럼 신문사에서 뛰어나갔다. 눈사람이 커졌다. 네이슨 교수의 집 현관에 나온 사람은 17세쯤 되어 보이는 소녀였다. 페인트 칠을 하다가 나왔는지 페인트가 마구 묻은 허름한 옷을 입고 있었다. 하지만 보기에는 영리한 듯하고 깨끗한 느낌의 소녀였다. 데이빗이 이름을 대자 소녀는 상냥하게 말했다. 저는 카렌이라고 해요. 어서 들어오세요. 곧 아빠를 모셔올게요. 부인이 없으니까 네이슨 교수의 시중은 이 카렌이 하는 모양이라고 데이빗은 생각했다. 이윽고 나타난 네이슨 교수는 몹시 기분이 언짢은 듯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드와이트가 있는 신문사의 기자라고? 드와이트는 내 친구지만 자네를 보는 건 처음이야. 대체 무슨 용문가? 지금 연구 중인데. 데이빗은 얼굴이 밝아져서 말했다. 아직 풋내기입니다. 갑자기 찾아뵙게 돼서 죄송합니다. 실은 다름이 아니고 좀 물어볼 게 있어서요. 교수님, 케인필드에 눈이 내린 것을 알고 계십니까? 네이슨 교수는 힐끗 카렌을 보고 나서 말했다. 잘 모르겠어. 그런데 그게 어쨌다는 거지? 보시다시피 여기는 맑게 개어 있습니다. 그런데 케인필드만은 그것도 10월에 눈이 내리다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선생님이시라면 그 이유를 아실 거라고 생각돼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뭐 그렇게 이상할 것도 없는 일이야. 이 고장은 어느 곳에만 비나 눈이 오는 일이 흔히 있어. 산이나 기류의 관계일 거야. 그리고 7년 전에는 10월 7일에 눈이 내린 기록도 있으니까 말이야. 그러자 옆에서 말없이 듣고 있던 카렌이 알았다는 듯이 끄덕였다. 그리고 데이빗을 보고 말했다. 저는 기자님이 왜 찾아왔는지를 알았어요. 기자님은 어제 아빠가 한 인공비 실험을 생각한 거죠? 혹시 그 실험 때문에 케인필드에 눈이 내린 게 아닌가 하고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네이슨 교수는 웬일인지 안절부절 못하면서 말했다. 나를 놀릴 생각인가? 몇 번이나 인공비 실험을 했으면서도 비를 내리지 못했다고 말이야. 천만에요. 확실히 난 바로 가까운 데이크손의 상공에서 인공비 실험을 했어. 하지만 켄필드의 눈보라와는 관계가 없어. 만약에 관계가 있다면 대성공이었을 텐데. 그러면서 이제 네이슨 교수는 아무렇지 않은 듯 묻는 거였다. 그 눈은 말라 있었나? 글쎄요, 해치고 나오느라고 잘 보질 못했습니다. 만약에 괜찮으시다면 지금 함께 케인필드로 가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학자인 선생님의 의견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이슨 교수는 잠시 생각하고 나서 중얼거리듯 말했다. 가보고도 싶지만 연구하고 있는 일도 있고 또 내 실험과는 관계없는 눈보라. 그렇지, 카렌. 네가 이 아저씨와 함께 가보면 어떻겠니? 뭐 별일은 없겠지만. 네이슨 교수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져갔다. 그리고 이제 그런 시시한 일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 게 좋겠다는 듯 데이빗을 향하여 손을 들어 보이고는 얼른 2층으로 올라가 버렸다. 그러자 카렌이 말했다. 아빠한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아빠는 연구에 몰두해 있을 때는 언제나 저래요. 그 대신 제가 함께 갈게요. 옷을 갈아입을 테니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카렌이 옷을 갈아입고 다시 나오자 두 사람은 곧 자동차에 올라 출발했다.
데이빗의 마음속에는 어쩐지 그 네이슨 교수에 대한 의심이 풀리지 않았다. 무엇인가를 감추고 있는 것 같이 느껴졌다. 케인필드까지 6킬로 정도가 남았을 때 갑자기 날씨가 변했다. 눈은 내리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쨍쨍 빛나고 있던 태양은 굴뚝에서 나온 연기 같은 회색의 구름 속에 숨어버렸다. 그리고 길가에도 점점 녹지 않은 눈이 보이기 시작했다. 미끄러운 도로에도 눈 녹은 자리가 있었으며 공기는 차가워지고 있었다. 데이빗은 신문에 실을 사진을 생각하고 눈 경치를 찍으려고 살펴보았다. 그리고 사거리에서 흙투성이인 길로 들어섰다. 거기까지 들어가자 길에는 눈이 없었으나 길 양쪽에는 하얗게 눈이 남아 있었다. 저걸 찍으면 어때요? 하고 카렌이 가리킨 곳은 농가와 도로 사이 눈이 하얗게 쌓인 잔디였다. 거기에는 어린아이들 키의 반 정도 되는 커다란 눈사람이 있었다. 저 눈사람을 만든 아이와 함께 사진을 찍으면 어때요? 재미있는 사진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아, 그거 좋겠어, 카렌. 이번 기사의 적절한 장면을 잘 잡아내는군. 하고 데이빗이 감탄하자 카렌은 웃으며 말했다. 전 학교 사진부에 들어있어요. 그랬었군. 데이빗은 카렌이 마음에 들었다. 그는 아버지 네이슨 교수를 돕고 있는 착한 소녀일 뿐만 아니라 아주 명랑하고 상냥했다. 두 사람은 농가로 가서 어느 아이가 눈사람을 만들었는지 물어보았다. 그러자 농가의 고우트라는 부인이 그다지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는 듯 이렇게 말했다. 로빈이 만들었죠. 그런데 오늘 아침 그 눈사람을 만들다가 손을 다쳤어요. 아, 많이 다쳤습니까? 아니, 별일은 없어요. 하지만 지금 곧 외출하려고 옷을 갈아입혔으니 빨리 찍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동시에 자동차의 엔진 소리가 집 저쪽에서 들려왔다. 고우트 부인이 큰 소리로 부르자 곧 로빈 소년이 나타났다. 로빈 소년은 장갑을 벗고 붕대를 감은 손을 보여주었다. 왜 다쳤니? 나도 몰라요. 눈사람을 만들고 있을 때 갑자기 찌르르 하면서 꼭 화상을 입은 것 같았어요. 로빈은 이렇게 대답하며 장갑을 낀 쪽의 손을 눈사람 위에 올려놓았다. 그렇게 사진을 찍을 자세를 취했다가 곧 이상하다는 듯이 말했다. 눈사람이 아침보다 굉장히 커졌어요. 네가 더 크게 만든 거겠지 뭐. 아니에요. 저절로 커졌어요. 그럼 네가 하지 않았단 말이냐? 저절로 커졌다고? 네. 그러자 이번에는 카렌이 2-3cm밖에 쌓여있지 않은 잔디의 눈을 손에 쥐고서 물었다. 별로 쌓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큰 눈사람을 만들 만한 눈을 어디서 찾아냈니? 아저씨 차가 있는 저 도랑 속에서요. 오늘 아침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랬어? 굉장한 눈보라였을 테니까 바람에 날려 들어간 모양이구나. 이윽고 로빈 소년을 태우고 고우트가의 가족들이 자동차로 떠난 뒤 두 사람은 얼굴을 마주보며 소리내어 웃었다. 눈사람이 저절로 커지다니. 꼬마들은 참 천진난만하단 말이야. 정말 귀여워. 카렌도 끄덕였다. 그러고 나더니 좀 머리를 갸우뚱하며 말했다. 그런데 바람에 날려 쌓인 것 치고는 눈이 너무 많이 있었잖아요. 저는 왠지 이상하게 느껴져요. 두 사람이 이렇게 주고받고 있는데 또 짓궂게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데이빗이 말했다. 다시 눈보라가 크게 치면 곤란할 테니까 돌아가요. 카렌 덕택에 좋은 사진을 찍은 것 같아. 데이빗은 아직 아는 사람이 적은 이 마을에서 좋은 친구를 얻은 게 기뻤다. 아마 카렌도 같은 느낌일 것이다. 얼마 후 데이빗은 카렌을 네이슨 교수의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카렌은 헤어지는 게 섭섭한 듯 말했다.
안녕. 또 만나요. 웨스트오버의 마을에는 눈은 내리지 않고 있었으나 날씨가 흐려지기 시작하고 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기분은 밝았다. 그리고 카렌이 헤어지면서 한 말은 곧 이루어졌다. 눈보라가 그치지 않으면. 다른 기사도 함께 여러 가지를 취재해온 데이빗은 신문사로 돌아왔다. 그러자 드와이트 편집장이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다. 뭐가 있었나? 네이슨 교수 집에서 말이야. 왜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래서 별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네이슨 교수가 오늘 저녁 식사에 우리 두 사람을 꼭 초대하고 싶다는 거야. 무엇인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하면서 말이야. 그 까다로운 교수가 그렇게 말해왔으니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건 당연한 일 아닌가. 데이빗은 눈이 동그래졌다. 편집장님만이면 또 모르지만 저까지 초대한다는 것은 이상한데요. 그럼 역시 인공비에 대해서일까요? 만났을 때는 인공비와 자기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고 했어요. 그러자 드와이트는 말했다. 이 고장의 기상도를 자세히 조사해 보았어. 내가 생각한 것처럼 날씨가 나빠질 수 있을 것 같더군. 그러니까 이번 눈보라는 교수의 인공비 실험 때문은 아니야, 절대로. 그럼 교수는 어떤 중요한 일 때문에 우리들을 초대하는 걸까요? 그건 나도 잘 모르겠어. 그날 밤 두 사람은 머리를 갸웃거리며 교수의 집으로 들어섰다. 카렌은 몹시 기뻐하면서 맞이해 주었다. 역시 또 만나게 됐군요. 교수와 단둘이서 살아가는 카렌은 사람이 찾아와 주는 게 즐거운 모양이었다. 두 사람은 곧 식당으로 안내되었다. 네이슨 교수는 이번에는 아주 기분이 좋았다. 아니, 좋은 척하는 것일까? 하지만 무엇인가 걱정되는 일이 있는 것만은 틀림없었다. 즐거운 식사가 시작되고 역시 이야기는 케인필드의 눈보라로 이어졌다. 카렌이 말했다. 아까 텔레비전에서 봤는데 우리가 그곳을 출발하고 나서 또 굉장한 눈보라가 쳤대요. 데이빗도 끄덕였다.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모양이야. 좀 기다렸다면 큰 눈보라의 사진을 찍을 수 있었을 텐데. 아무튼 물 부족은 해결되겠군. 이때 네이슨 교수가 모두의 얼굴을 둘러보았다. 그러더니 무엇인가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그 일 때문에 할 얘기가 있어. 하지만 비밀을 지켜줘야겠어. 역시 그 눈보라에 대해서였던가. 드와이트와 데이빗은 얼굴을 마주 보았다. 드와이트 편집장이 말했다. 설마 인공비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겠지? 그건 아까 기상도를 조사해서 관련이 없다는 걸 확인했는데. 아니, 그 인공비에 대해서야. 그렇다고 내 실험이 성공해서 눈이 내렸다고 주장하려는 것은 아니야. 그럼 왜 인공비에 대해서라고 했지? 드와이트가 전혀 알지 못하겠다는 듯이 묻자 교수는 말했다. 자네도 알고 있듯이 난 데이쿠선과 케인필드와의 사이에 있는 바커산 가까운 숲에 실험실을 가지고 있어. 거기서 난 어떤 실험을 하고 있었어. 그 실험을 하다가 우연히 어떤 것을 발견했지. 그건 아주 색다른 성질의 눈 결정이야. 눈이라는 말이 나오자 모두 조용해졌다. 네이슨 교수는 계속했다. 그 눈 결정이라는 것이 말이야. 수분에 매우 강한 화합력을 가지고 있어. 그러자 데이빗이 물었다. 그 화합력이란 어떤 겁니까? 네이슨 교수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망설였다.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모양이었다. 그건 다시 말해서 그러자 드와이트 편집장이 대신 말했다. 두 가지 전혀 다른 것들이 하나로 변하는 게 화합이지. 그러니까 그 화합을 돕는 힘이
화합력이고. 따라서 수분에 강한 화합력을 가지고 있으니 눈을 불어나게 하는 거 아닌가? 그렇지. 네이슨 교수는 드와이트가 대신 말해줘 안심이 되는 듯했다. 드와이트 편집장이 물었다. 그 눈 결정을 어떻게 했나? 인공비를 내리게 하는 약품 속에 섞어서 비행기에서 떨어뜨렸어. 네이슨 교수는 걱정스러운 듯이 말했다. 드와이트 편집장은 눈을 빛냈다. 그러면 케인 필드의 눈보라는 마침 날씨가 나빠질 때여서 그랬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비가 아니라 눈으로 된 것은, 그것도 큰 눈보라로 된 것은 그 눈 결정 때문이 아닌가? 굉장한 발견이야. 아니 그런데 그것을 비밀로 하라니? 하지만 네이슨 교수는 얼굴이 흐려지며 머리를 흔들었다. 나는 걱정이야. 만약에 내 눈 결정이 눈보라의 원인이라면 케인필드에 얼마나 오랫동안 눈이 계속 내릴지 나도 알지 못하겠어. 내가 왜 눈 결정을 섞었던 걸까? 단지 눈 결정 때문이라고 한다. 그것도 눈을 조금 불어나게 하는 작용이 있을 뿐이라고 한다. 그런데 교수는 왜 이렇게 겁을 내는 것일까 하고 데이빗은 생각했다. 같은 생각을 했던 모양인지 드와이트도 데이빗 쪽을 힐끗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곧 아무렇지 않은 듯 말했다. 그런 걱정은 말게, 네이슨. 너무 지나치게 생각하는 것 같아. 눈이 그치지 않는다니. 아니, 그 결정이라면 데이빗이 파고들었다. 그 결정이란 게 그렇게 엄청난 힘이 있나요? 그러자 네이슨 교수는 또 모호하게 대답하는 것이었다. 그럼 하지만 곧 녹아버리는 그런 보통의 작은 눈 결정이죠. 그건 그래. 데이빗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교수는 뭔가 다 알고 있으며 그래서 겁내고 있는 게 아닐까 하고 의심했다. 카렌은 말없이 있다가 비로소 입을 열었다. 라디오나 들을까요? 라디오에서는 마침 케인필드의 눈보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다. 오늘 아침 일찍부터 케인필드에선 눈이 내리기 시작해 5cm가량 쌓였습니다. 한때 그쳤다가 또다시 엄청난 눈보라가 쳐서 언제 그칠 것인지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모두 일제히 얼굴을 마주 보았다. 라디오에서는 계속 뉴스가 흘러나왔다. 하지만 5시 무렵 그치고 하늘도 갰습니다. 카렌의 눈이 밝게 빛났다. 그러자 스위치를 끄는 거였다. 그쳤어요, 아빠. 그런 것 같구나. 네이슨 교수도 마음이 놓이는 듯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자 드와이트가 다행이야, 네이슨. 그렇다면 눈보라는 눈 결정 때문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거겠지? 자, 아니면 그래도 무엇인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나? 하고 물었다. 글쎄, 뭐라고 확답할 수가 없군. 아무튼 나도 안심하고 연구를 계속할 수 있게 됐어. 하지만 박사의 대답은 억지로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그만 가봐야겠네, 네이슨. 드와이트가 말했다. 그런대로 눈보라가 그쳤다는 뉴스 때문에 그날 밤의 식사는 기분 좋게 끝났다. 잠깐 동안의 사이가 좋아진 카렌과 데이빗은 내일, 일요일 다시 한번 만날 약속을 했을 정도였다. 괴상한 죽음.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이 만났을 때 데이빗이 말했다. 우리 오늘 드라이브를 갈까? 좋아요. 어디가 좋을까요? 맞아. 그 눈사람 보러 가시지 않겠어요? 로빈이 말한 것처럼 커져 있을지도 몰라요. 두 사람은 얼굴을 마주 바라보며 웃었다. 즐거운 드라이브를 하면서 케인필드에 가까이 가보니 어제와는 아주 딴판으로 맑게 개어 있었다. 자동차로 고우튼의 집에 가까이 갔을 때 카렌이 말했다. 눈사람이 없어요. 커지기는커녕 작아져서 사라졌나 봐요. 그런데 저기에 사람들이 많네요. 자세히 보니 고우트 씨의 닭장 앞에
서너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그리고 무엇인가 떠들어대고 있었다. 고우트 부인도 로빈도 있었다. 데이빗이 말했다. 저 정복을 입은 사람은 이 케인필드의 경찰서장인 카마이클 씨야. 그 전에 만나본 일이 있지. 잠깐 저기로 가볼까? 옆으로 다가가 데이빗은 카마이클 서장에게 물었다. 무슨 일이라도 있습니까? 서장은 아주 난처한 듯 손을 벌리고 말했다. 수의사가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의사라뇨? 그리고 이상한 일이란 뭡니까? 고우트 시내 닭 18마리가 모두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고우트 부인이 끼어들었다. 어제 오후 사진을 찍으러 왔던 바로 그 기자시군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이런 한심한 일이 또 어디 있겠어요? 하면서 고우트 부인은 흥분한 어조로 말했다. 그 이야기를 간추려보면 대략 이러하다. 고우트 씨네 가족은 어제 오후 데이빗 일행과 헤어진 후 근처 이웃집에 갔다가 밤늦게야 돌아왔다. 그때는 눈이 그치고 있었다. 그리고서 잠자리에 들었는데 한밤중이 되었을 때 옆집 베일리시 집 개가 멀리서 마구 짖어댔다는 것이다. 고우트 부인은 여전히 흥분한 어조로 말을 계속했다. 그런데 말이에요. 아침에 닭모이를 주려고 닭장으로 갔더니 글쎄 18마리가 모조리 죽어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간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그러자 고우트 부인을 대신하여 카마이클 서장이 말했다. 죽은 모양이 이상해요. 하고 카마이클 서장은 닭장 안을 조사하고 있는 수의사 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어떤 모양으로 죽었습니까? 데이빗이 묻자 카마이클 서장이 대꾸했다. 글쎄, 저 수의사가 나오면 직접 물어봐요. 이번에는 카렌이 로빈에게 물었다. 그 눈사람은 어떻게 됐어? 없어졌잖아. 굴러간 것 같아요. 그럴 리가. 눈사람이 저절로 굴러갔다니? 그렇다니까요. 틀림없이 계속 커지면서 굴러갔어요. 재밌는 말을 하는구나. 카렌은 웃고 말았다. 하지만 로빈이 말한 것처럼 확실히 눈덩이가 몇 개 닭장 앞에 떨어져 있었다. 이때 수의사가 닭 한 마리를 들고서 닭장에서 나왔다. 뭘 좀 알았어요? 수의사는 머리를 내저었다. 어쩐지 난처해하는 것 같았다. 전혀 알 수 없어요. 이것 좀 보세요. 그가 들고 있는 닭을 보았더니 속이 텅텅 비어 뼈까지 보일 정도였다. 혹시 족제비 같은 거한테 피를 빨린 거 아닙니까? 카마이클 서장이 머리를 갸우뚱하고 묻자 수의사는 또 머리를 내저었다. 이 족제비가 닭장에 들어간 흔적은 없습니다. 만일 족제비가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해도 기껏 한 마리나 두 마리밖에 죽이질 못했을 겁니다. 아니, 그럼 뭐란 말입니까? 서장은 알 수 없다는 얼굴로 다시 되물었다. 정말 뭔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내가 묻고 싶습니다. 눈 사태로 눈이 밀려 들어간 건 아닐까요? 아니죠. 눈이 밀려 들어가서 질식시켰다고 한다면 한꺼번에 죽어요. 그리고 이렇게 속이 텅텅 비어있을 리가 없으며 무엇보다 눈이 남아있을 겁니다. 그런데 눈의 흔적이라고는 거의 없습니다. 데이빗은 닭장으로 들어가 보았다. 분명히 닭 18마리가 죽어 있었다. 더욱이 미이라처럼 꽤 오래전에 죽은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닭장 안은 이상하게도 곰팡이 냄새가 나는 것 같았다. 카마이클 서장은 순경에게 지시했다. 다른 집 닭도 어떻게 됐는지 조사해봐야겠어. 나는 베일리의 집에 가볼 테니까 자넨 옆집 에더튼의 집에 가줘. 이 말을 듣고 순경은 알았다는 듯 뒤돌아서서 에더튼의 집으로 걸어갔다. 데이빗과 카렌은 서장의 뒤를 따라 베일리의 집으로 향했다. 곧 베일리 씨의 앞마당으로 들어섰으나 아무런 인기척도 없었다. 이 집에는 없을 거예요. 베일리는 혼자 사는 사람이거든.
할 수 없지. 닭이나 보고 갑시다. 카마이클 서장이 이렇게 말하자 데이빗은 손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베일리 씨는 집에 있을 겁니다. 문도 열려 있고 부엌에 불도 켜져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크를 해도 베일리 씨는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뒤로 돌아가 봤더니 닭들은 모두 무사히 잘 있었다. 이 닭은 이상이 없군. 그런데 이상하단 말이야. 사람만 나타나면 언제나 지저대던 이 베일리 씨의 보더콜리가 안 보여. 하면서 카마이클 서장은 머리를 갸웃거렸다. 이때 데이빗이 말했다. 서장님, 발자국이 밭까지 나 있어요. 어쩌면 하고 그 발자국을 따라가 보았다. 이윽고 밭까지 100m 정도 남았을 때 그곳에 무엇인가 검은 게 눈 속에 뒹굴고 있었다. 데이빗은 순간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아 소리쳤다. 카렌은 여기서 기다리는 게 좋겠어. 그리고서 뛰어갔다. 그 검은 물체 앞에 선 데이빗은 깜짝 놀라고 말았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너무나 끔찍스러워 금세 토할 것 같았다. 서장님, 이쪽으로 빨리! 데이빗은 겨우 소리쳤다. 카마이클 서장은 곧 달려왔다. 달려온 그도 멍하니 선 채 중얼거렸다. 이건 너무 비참하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렇게 말한 데이빗은 카렌이 이쪽으로 오는 것을 보고 당황해했다. 카렌, 이쪽으로 오면 안 돼! 아저씨, 무슨 일이에요? 베일리 씨야, 카렌. 베일리 씨가 죽어 있어. 아주 흉하고 끔찍스러워. 그러니 보지 않는 게 좋겠어. 하지만 이미 늦었다. 베일리 씨의 시체를 가까이에서 보고만 카렌은 비명을 질렀다. 놀란 카렌은 데이빗에게 매달렸다. 무리도 아닐 것이다. 그 죽은 모습이 너무나 처참했으니까. 베일리 씨는 눈 속에 반듯하게 쓰러져 있었다. 그도 마치 미이라처럼 말라 있었다. 무서운 것은 눈동자였다. 말라버린 눈꺼풀은 안으로 푹 들어가 눈은 휑한 구멍처럼 보였다. 그리고 마른 입술은 말려 올라가 있었으며 소름이 끼칠 정도로 얼굴을 찡그리고 있었다. 베일리 씨의 시체 옆에는 랜턴이 떨어져 있었다. 오른쪽에는 엽총의 개머리판이 눈 위로 약간 삐져나와 있었다. 아니, 저건 뭐지? 하고 카마이클 서장이 그곳에서 조금 떨어진 곳을 가리켰다. 그쪽에도 뭔가가 드러누워 있었다. 세 사람이 다가가 보았더니 역시 미라같이 된 죽은 보더콜리에 말라빠진 사체가 있었다. 한참 동안 세 사람은 너무도 처참하여 말도 못하고 멍청하게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무서운 일도 있다니. 도무지 생각의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다. 이윽고 데이빗이 겨우 이렇게 말했다. 이상한 점이 있군요, 서장님. 이 두 사체의 주위에는 발자국이 없습니다. 도중에 없어졌어요. 그 나중에 내린 눈이 덮어버렸는지도 모르지요. 카마이클 서장의 말에 데이빗은 머리를 흔들었다. 눈은 어제 저녁 5시에 그쳤습니다. 듣고 보니 그렇군. 그리고 이 사체 주위에만 발자국이 없어진 걸 보니까 눈이 내려서 없어진 것도 아니야. 아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사건다운 사건이라곤 거의 일어난 일이 없는 평화로운 케인필드이다. 비로소 어려운 사건과 부딪히게 된 서장은 신음소리를 냈다. 데이빗이 말했다. 제 추리를 말해볼까요? 말해봐요. 나는 전혀 모르겠어. 어젯밤 보더콜리가 지저댔다고 고우트 부인이 말했습니다. 그때 베일리 씨는 랜턴과 엽총을 가지고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뭔가를 본 거예요. 그렇지. 그 뭔가가 문제 같은데. 분명히 뭔가가 있었을 거야. 18마리 닭뿐 아니라 베일리와 보더콜리까지 같은 식으로 죽다니. 카마이클 서장은 난처한 듯
중얼거렸다. 백설의 공포. 홀덴 지음, 박홍근 우기, LS9 수정. 낭독 구자형, 정훈석, 최결, 나인은, 오혜성. Thank you.